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정장 입은 중년 남자가 낡은 은색 케이스를 꺼내 보였을 때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할머니, 그 케이스 30년 전 제가 어떤 아이에게 건넸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고 몸을 일으켜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골목 구석 12평짜리 가게, 순옥인의 분식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멸치를 우려내고 물을 썰고 파를 다지며 국물을 끓이는 동안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65, 이제 슬슬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지수는 요즘 매일같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 쉬어요. 몸이 어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가게를 놓으면 제가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오전 11시쯤 단골 손님 몇 분이 다녀가시고 한산해졌을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저런 차가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차에서 내린 건 키가 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가게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서 있었고 남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어딘가 낯이 익기도 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은색 케이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이거 30년 전에 사장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남자가 케이스를 열자 안에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성그룹 회장 강민우 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명함 담아 쓰라고. 순간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 가게 뒷문을 두드리던 작은 손 12살쯤 되어 보이는 깡마른 소년이 떨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배고파요. 설거지라도 할 테니까 밥 좀 주세요. 저는 그날 그 아이를 들여보냈습니다. 밥을 먹이고 뒷방에 재웠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그 아이는 제 가게에서 살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배달을 나르고 청소를 하며 제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를 보내주고 옷을 사주고 밥을 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쪽지 하나만 남기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꼭 성공해서 다시 올게요.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민우야, 내가 정말 내가 맞니?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 사장님 저예요. 그때 그 아이 민우예요. 저는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우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아이가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절 찾았니? 30년 동안 찾았어요. 사장님, 이 골목이 재개발된다는 소식 듣고 혹시나 해서 왔는데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민우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요. 이 낡은 간판도, 테이블도, 김치 냉장고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제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을 거예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난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이제 제가 사장님을 모실 차례예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민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병원 VIP 진료 예약서 있어요. 사장님 허리 안 좋으시다는 거 알아요. 최고의 의료진이 검진해 드릴 겁니다.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 계약서예요. 30평, 전망 좋고 따뜻한 곳이에요. 사장님 이름으로 등기 다 해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 민우야. 이건 너무 과해. 과한 게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30년간 벌어온 게 전부 사장님 덕분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 나는 여기가 좋아. 이 골목, 이 가게가 내 전부야. 민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며 딸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야, 이 차? 골목 입구 막 지수는 민우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민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오래된 지인입니다. 지수는 저를 힐끗 보더니 민우를 다시 봤습니다. 민성그룹 강민우요? 설마 그 재벌? 네, 맞습니다. 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우는 지수에게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제가 자신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전부 했습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옛날 일이잖아. 민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부탁이에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의 진짜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과거 30년 전 제가 묻어버린 아무도 모르는 그 과거를. 민우는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셨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던진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장님의 진짜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는 걸까? 30년 전 그 일을 제가 평생 숨겨온 그 진실을 다음날 아침, 민우는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여성 비서 한 명과 함께였습니다. 사장님, 소개할게요. 제 비서 최수진 이사입니다. 수진이라는 여성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회장님께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사장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싶은지. 저는 국물을 끓이다 말고 불을 줄였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가게를 나온 뒤 저는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공부했고 장학금 받아서 대학도 갔습니다. 경영학과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30개 했어요. 편의점, 배달, 공사장. 안 해본 게 없어요.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게 생각났어요. 내가 뭘 가르쳤니? 제가 되물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한테 잘하면 그게 다 돌고 돌아 내게 온다고. 아, 그랬던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 말 믿고 열심히 살았어요. 거래처 사람들한테 성실하게 대했고 신용을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회사가 생겼고 회사가 커졌고 이제 직원이 5,000명이 넘는 그룹이 됐습니다. 민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제 힘만이 아니었거든요. 사장님이 그때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그건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얼어 죽었을 거예요. 사장님이 밥 주시고 재워주시고 학교 보내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내민 건 건강검진 결과지였습니다. 아니, 제 건강검진 결과지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죄송합니다. 사장님, 동네 병원에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사장님, 허리 디스크 3단계.
무릎 관절염 진행 중. 혈압도 높으세요. 이대로 가시면 1년 안에 쓰러지실 겁니다.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민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검진 예약. 다음 주 월요일이요. 최고의 정형외과 교수님이 직접 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강남 타워팰리스 33평 아파트 계약서예요. 전액 제가 지불했고 사장님 명의로 등기 넣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야, 이건 너무 과해. 나는 정말 괜찮아. 괜찮지 않으세요, 사장님.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장님은 40년 동안 이 좁은 가게에서 허리 휘어가며 일하셨어요. 이제 쉬셔야죠. 제가 모실게요. 그때 뒷문이 벌컥 열리며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휴무라 늦잠을 잤나 봅니다. 엄마, 또 왔어요? 그 회장님. 지수는 민우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민우가 지수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지수 씨, 어머님 좀 설득해 주세요. 어머님이 편히 쉬셔야죠. 지수는 서류들을 쭉 훑어보더니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타워팰리스. 그래, 근데 우리는 안 받을 거야. 왜요? 지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남 걱정만 해요? 자기 몸 생각 좀 해요. 허리 얼마나 아픈지 나는 다 알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 과거를 조사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사장님은 한국산업 전무비서셨죠? 지수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뭐, 전무비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한국산업비서 3억 횡령 혐의로 구속 1995년 3월 15일. 자, 기사입니다.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 사장님은 결백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죠. 당시 과장이었던 서태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태권. 30년 전 그 사람. 사장님은 왜 그 사람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민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병원 기록입니다. 서태권의 아들, 당시 8살 급성 백혈병. 진단. 지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장님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30년 전 5월 5천만 원이 입금됐다가 바로 그날 서울대병원 소아과로 전액 송금됐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이를 살리려고 죄를 뒤집어 쓰신 거죠?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맞아. 그때 서태권이 제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순옥 씨, 제발 부탁이야. 내 아들만 살려줘. 내가 감옥 가면 치료비를 누가 대? 당신은 결혼도 안 했잖아. 1년만 대신 들어가 줘. 내가 평생 갚을게. 저는 그 애비의 눈물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1년 징역형 집행유예 대신 5천만 원을 받아서 그 아이 치료비로 전부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경력도, 명예도, 미래도.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말해서 뭐해? 지나간 일인데.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알겠어요. 왜 저를 도와주셨는지.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던 거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아니야. 민우야, 난 그냥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야.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제가 지킬 차례예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시지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50대 후반. 비싼 옷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박 사장, 오늘까지라고 했지.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 찍어. 그 목소리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태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그 사람.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태곤 씨, 오랜만이네요. 태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민우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민성그룹 회장 강민우입니다. 30년 전 이 가게 뒷방에 살던 그 애송이요. 태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태곤은 민우를 보더니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그 거지 새끼가 회장? 말도 안 돼. 믿기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 전 굶어 죽기 직전이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서태곤 씨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태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자랑하러 왔어?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야. 박 사장도 나가야 하고 당신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꺼져. 그가 제 앞으로 다가와 탁자를 쾅 쳤습니다. 박순옥 씨, 오늘까지라니까.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전에도 협박으로 저를 구석으로 몰았고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태곤 씨, 앉으시죠.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사장님, 과거 얘기요. 태곤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우가 수진에게 눈짓했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한국산업 횡령사건 조사 자료입니다. 첫 장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비서 3억 원 횡령 혐의 구속. 제 얼굴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저였습니다. 지수가 사진을 보더니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당시 박순옥 씨는 한국산업 김철호 전무의 비서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능통 해외 계약 전담 맞았습니다. 저는 그때 잘 나가는 비서였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미래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1995년 2월 회사 비자금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전무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죠. 수진이 계좌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박순옥 씨가 전무 도장을 몰래 사용해 돈을 빼돌렸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지수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진짜 그런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럼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수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박순옥 씨가 전부 인정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검찰 조사에서, 법정에서 전부 제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새 서류를 펼쳤습니다. 횡령, 금액 3억 원. 그런데 박순옥 씨 통장에 들어온 건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태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냥 수사 실수 아니야? 아니에요. 민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서태곤 씨, 당신이 가졌죠. 헛소리. 태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증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증거 있어요.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서태곤 씨는 한국산업 해외사업부 과장이었습니다. 박순옥 씨의 직속 상사였죠. 그래서 서태곤 씨 명의 비밀 계좌가 홍콩에 있었습니다. 1995년 2월 15일 2억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태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민성그룹 법무팀이 30년치 은행 기록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돈 흐름은 거짓말을 안 하더군요. 민우가 일어서서 태곤을 내려다봤습니다. 서태곤 씨, 당신이 진짜 범인이에요. 박순옥 사장님은 당신 죄를 뒤집어 쓴 거고. 태곤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뭐, 30년 전 일인데 누가 믿어? 법원이 믿을 겁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횡령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사문서 위조, 배임, 증거인멸은 10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도 범죄 수익으로 살고 있다면 추징이 가능해요. 태권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죄를 뒤집었었어요? 수진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1995년 3월 서울대병원 소아과 환자 이름 서준혁 당시 8살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진단 골수 이식 필요 예상 치료비 5천만 원 지수가 숨을 삼켰습니다. 서태곤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순옥 사장님 통장 기록을 보세요. 1995년 5월 3일 5천만 원 입금 같은 날 서울대병원 소아과로 5천만 원 전액 송금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를 살리려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30년 전 그날 태곤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순옥 씨, 제발 부탁이야. 내 아들 죽게 생겼어. 치료비가 5천만 원인데 나한테 그런 돈 없어. 내가 감옥 가면 애는 누가 살려. 순옥 씨는 결혼도 안 했고 부모도 안 계시잖아. 1년만, 딱 1년만 대신 들어가 줘. 내가 평생 은혜 갚을게. 저는 그 애비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했습니다. 제가 죄를 인정하고 태곤이 5천만 원을 주면 그걸로 아이를 살리겠다고.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경력은 끝났지만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우가 태곤에게 물었습니다. 서태곤 씨, 당신 아들 지금 잘 살고 있죠? 태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준혁 씨, 현재 38살, 서울대 의대 졸업, 지금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수진이 조사 자료를 읽었습니다. 박순옥 사장님 덕분에 살아서 의사가 돼서 지금 다른 아이들을 살리고 있어요. 지수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 아이가 잘 컸으면 됐어. 민우가 태곤을 똑바로 봤습니다. 서태곤 씨, 당신은 은인한테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태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아들이 의사 됐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박순옥 사장님께 인사 한 번 안 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지금 재개발로 사장님을 내쫓으려 하잖아요. 이게 은혜 갚는 겁니까? 태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저희 회사 법무팀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30년 전 횡령사건 재수사 요청과 함께요 뭐. 태곤이 소리쳤습니다. 30년 전 일을 왜 다시 왜냐고요? 민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지금도 박순옥 사장님을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이제 끝낼 겁니다. 당신의 거짓말을 태곤은 뒤로 물러서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봐, 강민우. 내가 뭔데 남의 인생에 참견해. 은인의 인생을 지키는 게 참견인가요? 민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사장님한테 진 빚. 이제 갚을 시간입니다. 태곤은 욕을 퍼붓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수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왜 혼자 그렇게 살았어요? 민우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제가 지킬게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세요. 아, 민우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 가게 유리창에 돌이 날아왔습니다. 엄마.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 앞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꺼져라. 떨리는 손으로 페인트를 닦아내는데 옆집 슈퍼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순옥 씨, 괜찮아요? 어젯밤 유리창 깨지는 소리 들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조합장이 그러던데 순옥 씨만 재개발 동의 안 했다면서요? 그래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골목 상인 30명 중에서 동의서에 도장을 안 찍은 건 저뿐이었습니다. 다들 보상금 받고 떠나기로 했는데 저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순옥 씨, 그냥 도장 찍어요. 우리야 젊으니까.
다른 데 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순옥 씨는 나이도 있고 슈퍼 사장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65이었고 몸도 성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게를 놓을 수 없었던 건 이곳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을 여기서 버텼습니다.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었을 때 이 골목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여기서마저 쫓겨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후가 되자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어젯밤에 누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골목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검은색 SUV 세 대가 골목에 들어서고 덩치 큰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맨 앞에는 태권이 있었습니다. 박순옥, 태권이 가게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늘까지 동의서에 도장 안 찍으면 이 가게 강제 철거 들어간다. 민우가 나섰습니다. 서태권 씨, 이건 불법이에요. 경찰 부를 겁니다. 불러. 마음대로. 태권이 비웃었습니다. 여기 재개발 구역이야. 조합 동의 받아서 진행하는 합법적인 절차라고. 내가 뭔데 참견해. 합법? 어젯밤 유리창 깬 것도 합법입니까? 그게 나라는 증거 있어? 태권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강민우. 내가 재벌이면 뭐해, 여기는 내 구역이야. 손도 못 대.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순옥 씨, 마지막으로 묻는다. 동의할 거야? 말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 합니다. 뭐. 이 가게는 제 인생이에요. 못 내줍니다. 태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그가 뒤에 있던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들어가서. 짐 다 빼. 오늘부터 이 가게 폐쇄야. 뭐 하는 짓이에요? 지수가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이미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앞을 막았습니다. 서태권 씨, 이건 명백한 불법 침입입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불법? 태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봐, 구청 허가서, 재개발 구역, 내 미동의 건물 강제 집행 권한 다 합법이야. 그는 서류를 휘둘렀습니다. 정말로 구청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태권 씨 돈으로 구청 직원 매수한 거군요. 증거 있어? 태권이 다가와 민우 얼굴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강민우, 내가 아무리 재벌이어도 이 동네에서는 내가 왕이야. 손. 그때 가게 안에서 와장창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들이 냉장고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 좀. 태권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나. 간단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혀를 찼습니다. 참 고집도 세근데 박순옥 씨, 딸한테는 말했어? 엄마가 30년 전에 무슨 짓 했는지.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수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태권이 비웃었습니다. 모르나 봐. 내 엄마는 횡령범이야. 3억 원 훔쳐서 감옥 갈 뻔했지. 그건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 한 짓이잖아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 태권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법정에서 누가 횡령범으로 기록됐는지 알아? 박순옥이야. 나는 아무 죄도 없어. 기록상으로는 민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태권 씨, 우리가 증거 다 찾았다고 했잖습니까? 홍콩 계좌 기록도 있고. 그게 뭐 30년 전 일인데? 태권이 웃었습니다. 경찰이 믿을 것 같아? 아, 30년 전 일을 갑자기 왜 다시 파냐고 할걸? 그는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순옥 씨, 솔직히 말해봐. 내가 돈 받고 죄 뒤집어 쓴 거 맞잖아. 그게 합의였잖아. 맞았습니다. 당시 저는 자발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권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거야. 돈 받고 그 돈으로 당신 아들 살렸잖아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태권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아들 살린 건 고맙지. 근데 그게 30년 동안 날 괴롭힐 이유는 안 돼. 그는 다시 저를 봤습니다. 박순옥 씨, 선택해. 조용히 보상금 받고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언론에 다 폭로할 거야. 횡령범이 분식집 운영하며 선량한 척 살았다고.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게 알려지면 이 골목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4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민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태곤 씨, 협박은 범죄입니다. 협박? 태곤이 웃었습니다. 난 진실을 말할 뿐이야. 박순옥은 횡령범이었다. 이게 협박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 기자들 전화번호 다 있어. 한 통화면 내일 아침 신문에 실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태곤은 냉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록만 봐. 그리고 기록에는 내 엄마가 횡령범이라고 적혀 있어.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동의서에 도장 찍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내 엄마 얼굴 나가든지 선택해. 그리고 남자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게 무너지는 걸까요?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민우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막을게요. 저 사람이 절대 못하게 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그만해. 너까지 다칠 필요 없어. 사장님, 난 지쳤어. 30년을 숨어 살았는데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곤이 가진 건 권력과 돈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는 정말로 왕이었습니다. 구청도, 경찰도 다 그의 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의서를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이었습니다. 보상금 받고 조용히 떠나면 됐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도장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가게 문 여시면 안 돼요. 제가 해결하고 올게요. 민우야, 무슨 믿어주세요. 오늘 안에 끝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오전 10시쯤 골목 입구에 낯선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의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그가 제 가게 앞에 서더니 간판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순옥인의 분식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때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서준혁 교수님, 오셨군요. 서준혁 태곤의 아들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 민우를 봤습니다. 강 회장님이 꼭 만나야 한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민우가 제게 눈짓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준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주방, 빛바랜 메뉴판. 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민우가 말했습니다. 서 교수님, 이분이 박순옥 사장님입니다.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왜 교수님? 30년 전 일 기억하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 전이요? 8살 때 백혈병 진단받으셨죠?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그때 치료비는 누가 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돈 마련하셔서. 제가 살았다고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1995년 5월 3일 서울대병원 소아과 입금 기록입니다. 5천만 원 송금인은 박순옥. 준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옥 이분이요? 네, 민우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박순옥 사장님이 교수님 생명을 살렸습니다.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우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횡령 사건, 실제 범인은 서태곤이었다는 것, 순옥이 죄를 뒤집어쓰고 받은 5천만 원으로 준혁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 그리고 태곤은 30년간 단 한 번도 순옥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
준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이것 좀 보세요. 민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권의 홍콩 비밀 계좌 기록 횡령안, 2억 5천만 원이 입금된 증거, 그리고 지금까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기록. 준혁은 서류를 보다가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런 진실을 알려주는 게 맞는 걸까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저를 살리려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사장님 아무것도 아닌데 왜 사장님 인생을 버리면서까지.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겨우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당신은 살아야 했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한 번도. 민우가 말했습니다. 서태곤 씨는 지금 박순옥 사장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장이 되어서 사장님을 내쫓으려 하고 협박하고 폭력까지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인을. 아버지가 은인을? 네, 그래서 교수님을 모신 겁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교수님이 아버지를 설득해 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박순옥 사장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준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그를 일으켰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은인의 인생을 망친 사람 아들이었다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말하겠습니다. 당장 멈추라고. 사장님께 사죄하라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서태곤 씨가 들을까요? 들어야 합니다.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 들으면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버지 범죄를. 오후 3시 태곤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혁에게서 급하게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준혁아, 갑자기 왜 여기로 오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태권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 지수, 민우, 수진, 그리고 아들 준혁. 이게 무슨 상황이야? 준혁이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사실입니까? 뭐가? 30년 전 아버지가 횡령했고 이분이 죄를 뒤집었었다는 게. 태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가 아니에요. 준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 증거 있어요. 아버지 홍콩 계좌, 횡령 금액. 전부. 태권은 서류를 낚아채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이딴 거 조작이야.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5년 5월 3일. 제 치료비 5천만 원 박순옥 사장님 계좌에서 송금됐어요. 제가 직접 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태권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아버지가 제 목숨 살렸다고 하셨죠? 거짓말이었어요. 이분이 절 살린 겁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30년간 은인한테 뭘 했어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내쫓으려 하고 있고요. 태권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혁아,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요?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날 살려줘서 감사해서. 저도 다른 사람 살리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제가 살아있는 게 다른 사람 인생 망친 덕분이었다니.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당장 사과하세요. 박순옥 사장님께. 태곤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뭘 잘못했냐? 내 아들 살리려고 한 게 죄냐? 아들 살린 건 죄가 아니에요. 민우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은인을 배신하고 평생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괴롭히는 건 죄입니다. 태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닥쳐. 내가 뭔데? 그때 준혁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잘못했다고 하세요. 이분께 용서 빌어요. 준혁아. 아니면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겠습니다. 아버지 범죄. 태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아비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제 목숨은 은인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태권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 미안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권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더 끔찍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게 앞에 화환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로 만든 장례식장에서나 볼 법한 화환. 리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횡령범 박순옥 연결식.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뒤에서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화환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횡령범. 순옥 씨가? 설마 진짜야? 어머,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화환을 치우려 했지만 그때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골 손님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순옥 씨 인터넷 기사 봤어요? 네. 포털 사이트 들어가 봐요. 지금 난리예요. 손이 떨리는 채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포털 메인 화면에 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30년 전 횡령범. 분식집 운영하며 선량한 척 살아. 기사를 클릭하자 오래된 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경찰서에서 찍힌 사진.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사 내용. 박모 씨는 1995년 대기업에서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신분을 숨기고 서울 모 지역에서 분식집을 운영해왔다. 최근 재개발 과정에서 과거가 드러났으며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기사 아래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와, 사기꾼이네. 크크. 횡령범이 음식 장사? 위생 괜찮음. 30년간 숨어 살았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수가 제 휴대폰을 빼앗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기사 보셨어요? 응. 서태권이 기자들한테 돈 뿌린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정정보도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제 얼굴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가게 앞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박순옥 씨, 30년 전 횡령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분식집 운영하면서 죄책감 없었습니까? 주민들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안으로 숨었습니다. 지수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씨, 미안한데 당분간 가게 안 갈게요.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받는데요. 우리 엄마가 횡령범 가게에서 밥 먹는다고. 순옥 씨가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실망했어요. 하나둘 끊어지는 전화. 4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저녁 6시 슈퍼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순옥 씨, 조합에서 연락 왔어요. 순옥 씨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진다고 주민들이 불만이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슈퍼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옥 씨, 그냥 보상금 받고 떠나는 게 어때요? 이제 여기 있어봤자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골목에서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밤 9시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기자들한테 진실을 말했습니다. 서태권이 진짜 범인이고 사장님은 아이를 살리려고 희생한 거라고. 소용없어. 민우야, 제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록만 봐. 진실은 안 중요해. 아니에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제가 꼭 그때 가게. 유리창에 돌이 날아왔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횡령범. 여기서 꺼져. 동네 망신시키지 말고 나가. 돌과 함께 달걀이 날아왔습니다. 가게 안이 엉망이 됐습니다. 민우가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범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여기서 버텼는데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려는데 민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도장 찍지 마세요. 민우야, 이제 그만하자. 나는 지쳤어. 안 돼요. 민우가 동의서를 낚아챘습니다. 제가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어요. 이틀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카드?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에요. 서태곤이 진짜 범인이라는 걸 증언해줄 사람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30년 전 일인데 누가 믿어줘. 믿게 만들 겁니다. 민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열겠습니다. 전국의 생중계로 진실을 반드시 밝힐게요.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곤이었습니다. 뒤에는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따라왔습니다. 박순옥, 어때? 내 선물 마음에 들어? 태곤이 비웃었습니다. 기사 잘 봤어? 댓글도 재미있던데? 민우가 앞을 막았습니다. 서태곤 씨, 비열하게. 언론 플레이하지 마세요. 비열? 태곤이 웃었습니다. 난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박순옥은 횡령범 맞잖아. 법원 판결 받았고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때? 박순옥 씨, 이제 알겠어? 내가 나한테 못 이겨. 당신 아들이 증언했잖아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준혁 교수님이 진실을 알고 있어요. 준혁이? 태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제 미국으로 보냈어. 1년짜리 연수 당분간 한국. 안와.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한테 말했지. 내가 아빠 경찰에 신고하면 아빠는 감옥 가고 너는 범죄자 아들로 평생 살아. 의사 경력도 끝나. 그래도 할 거냐? 태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이는 결국 입 다물었어. 제 인생이 소중하니까. 민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태곤은 동의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이야. 박순옥, 오늘 자정까지 도장 안 찍으면 내일은 더 큰 기사 나간다. 횡령범. 재개발 방해하며 주민들 볼모로라고. 그때는 정말 못 버텨. 그는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강민우. 태곤이 민우를 봤습니다. 내가 기자회견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어차피 아무도 안 믿어. 재벌이 횡령범 감싸는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우가 벽을 쳤습니다. 제기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이었습니다. 지수가 제 곁에 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자존심이, 40년간 쌓아온 신뢰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동의서를 펼쳐놓고 도장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장 찍어요. 이제 그만해요. 엄마, 너무 힘들잖아요. 맞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장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도장 찍지 마세요. 민우야, 이제 그만. 안 돼요. 민우가 제 손에서 도장을 뺏었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결정적 증거를. 뒤에서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흑백 화질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1995년 2월 14일 한국산업본사 지하 금고 앞 CCTV입니다. 영상 속에서 누군가 금고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서태곤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건물이 팔렸는데 새 주인이 지하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녹화 테이프를 발견했대요. 민성그룹이 그 건물 매입했고 우리가 테이프를 복원했습니다. 수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영상 속 태권은 금고에서 돈뭉치를 꺼내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무실로 들어가 뭔가 서류를 조작하는 모습. 명백한 횡령 현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이면 서태곤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수진이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당시 한국산업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 연락처를 다 찾았습니다. 총 12명 화면에 명단이 떴습니다. 이 중 9명이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서태권이 진짜 범인이고 박순옥 사장님은 결백하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제가 기자회견 열겠습니다. 이 영상과 증인들 전부 데리고 진실을 밝힐게요.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수 씨죠? 저 서준혁입니다. 지수가 깜짝 놀라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님 계세요? 네, 계세요. 사장님께 전화 좀 바꿔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서준혁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지금 인천공항이에요. 미국 가는 비행기 타기 직전인데 안 탑니다. 네. 아버지가 저를 미국으로 보내서 입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전 안 갑니다. 준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일 아침 강민우 회장님 기자회견장에 제가 가겠습니다. 증인으로 준혁 씨 괜찮겠어요? 괜찮아야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목숨은 사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이제 제가 사장님 명예를 되찾아드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진실 앞에 무릎 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울었습니다. 민우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끝이에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민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됐습니다. 생중계였습니다. 저는 지수와 함께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 민우가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성그룹 회장 강민우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30년 전 묻혀버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민우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30년 전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대기업 비서 박순옥, 횡령 혐의 유죄. 이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태권의 얼굴 사진이 떴습니다. 당시 한국산업 과장이었던 서태권 씨가 실제 횡령범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우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금고를 여는 태권 돈을 가방에 넣는 태권 서류를 조작하는 태권.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모셨습니다. 문이 열리며 9명의 중년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한국산업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씩 단상에 올라가 증언했습니다. 저는 당시 격리부에 있었습니다. 박순옥 씨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태권이 배우였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증언합니다. 서태권이 박순옥 씨를 협박해서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우리는 다 보고도 입 다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권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서태권 씨. 민우가 그를 봤습니다. 할 말씀 있으시면 여기 나오셔서 하시죠. 닥쳐. 이건 조작이야. 전부 조작. 태권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사람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전부 진실이에요. 준혁아. 내가 왜 여기 제가 증언하러 왔습니다. 준혁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서준혁. 서울대병원 소아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서태권의 아들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30년 전. 저는 8살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5천만 원이었죠. 준혁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돈은 제 아버지가 된 게 아닙니다. 박순옥 사장님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받은 합의금으로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박순옥 사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30년간
은인을 배신했습니다. 준혁아. 태권이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살아있는 게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친 덕분이라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가 기자들을 봤습니다. 제 아버지 서태권은 30년 전 횡령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짓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를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태권이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아. 내가 아비를 아버지가 먼저 은인을 배신했잖아요.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순옥 사장님. 그가 저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이분은 죄 없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경력도, 명예도, 미래도. 민우가 기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작은 분식집에서 묵묵히 살아오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이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30년 전, 굶어 죽기 직전이던 저를 이분이 살려주셨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순옥 사장님은 횡령범이 아닙니다. 영웅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그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너머 전국의 시청자들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경찰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서태권 씨, 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로 동행해 주시죠. 태권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박순옥, 내가 미안하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준혁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가 일어나세요. 저는 그를 일으켰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훌륭한 의사가 됐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준혁이 흐느꼈습니다. 사장님, 제가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어요. 지수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네, 우리는 해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협박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순옥 씨, TV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사장님.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가게 가도 될까요? 엄마가 순옥이네 분식 떡볶이 먹고 싶대요. 영업하세요?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도 바뀌었습니다. 30년간 숨어 살던 횡령범이라는 제목은 사라지고 새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진짜 영웅은 골목에 있었다. 박순옥 할머니의 30년 희생 댓글도 달라졌습니다. 진짜 영웅이시다. 존경합니다. 아이 살리려고 본인 인생 버리다니. 이런 분이 진정한 어른이다. 지수가 제 옆에서 휴대폰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일주일 후 골목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순옥이네 분식 40년. 우리 동네의 자랑 슈퍼. 사장님이 직접 걸어주셨습니다. 순옥 씨, 그동안 몰라봐서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이웃이랑 살았는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재개발은 무산됐어요. 조합장도 없어졌고 주민들도 이제 여기 그냥 살기로 했대요. 정말이었습니다. 태권이 구속되면서 재개발 조합은 해체됐고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재개발을 백지화했습니다. 골목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오후 2시쯤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민우가 내렸고 뒤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사장님. 민우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깜짝 선물 가져왔어요. 뭔데? 민우가 손짓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가게 앞으로 왔습니다. 간판 장인, 인테리어 전문가, 주방 설비 기사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리모델링 할 거예요, 뭐. 민우야, 이건 너무 아니에요. 사장님이 40년 동안 이 가게 지키셨는데 이제 편하게 일하셔야죠. 그날부터 일주일간 가게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제 의견을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사장님, 간판은 그대로 둘게요. 순옥인의 분식, 이 이름이 중요하니까요. 카운터도 원래 자리 그대로요. 사장님이 40년 동안 서 계신 자리잖아요. 메뉴판도 새로 쓰지 않을게요. 사장님 손글씨가 더 따뜻해요. 민우는 가게의 영혼을 지키면서 몸만 편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새 냉장고, 새 가스레인지, 편한 의자, 따뜻한 조명하지만 가게의 정체성은 그대로였습니다. 보름 후 가게 재개장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골목 입구에 줄이 섰습니다. 단골 손님들뿐 아니라 TV를 보고 온 사람들까지. 사장님, 떡볶이 4인분요. 저도요. 순대도 주세요. 사장님, 사인 좀 해주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하나하나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특별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뒤에는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어머니예요. 준혁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 살려주셔서 괜찮아요. 준혁 씨 훌륭하게 컸잖아요.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짓을, 그리고 사장님한테 그렇게 한 줄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준혁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 첫 월급이에요. 의사 됐을 때 첫 월급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있었습니다. 별로 안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거예요. 사장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준혁 씨, 그리고 앞으로 매달 병원 봉사료의 10%를 사장님 이름으로 아동백 혈병 환자 치료비에 기부하겠습니다. 준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 살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은혜 갚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됐네요. 해질 무렵 손님들이 돌아가고 가게가 조용해졌을 때 민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마지막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액자가 나왔습니다. 30년 전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산업에서 일할 때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저였습니다. 사장님이 횡령범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문도 받았어요. 재심 청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민우가 판결문을 보여줬습니다. 피고인 박순옥, 무죄.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제 이름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민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산업 측에서 사장님께 정식 사과문 보냈어요. 그리고 30년치 명예훼손 위자료로 3억 원 배상하겠답니다. 3억? 내 사장님이 잃어버린 경력, 명예,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알아요?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이 돈으로 장학재단 만드시면 어때요? 순옥 장학재단, 가난해서 꿈 모지르는 아이들 도와주는 거예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저도 10억 원 보탤게요. 그리고 준혁 교수님도 참여하신대요. 백혈병 환자 아이들 치료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장님 선행을 이어가는 방법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맞았습니다. 석 달 후 순옥 장학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행사였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첫 장학생 10명이 선발됐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우리 딸 요리 실력 많이 늘었네. 엄마한테 40년 배웠는걸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이 가게 지킬 거예요. 엄마가 쉬고 싶을 때까지 고마워. 지수야,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2인분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냄비, 익숙한 칼, 익숙한 도마, 사심, 년간제. 곁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떡을 썰고 양념을 넣고 국물을 끓이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제게 강남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준혁은 병원 고문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았습니다. 이 좁은 골목, 이 낡은 가게, 이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았습니다. 떡볶이를 내가며 손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손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골목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지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명예도 되찾았고 진실도 밝혀졌고 은혜도 갚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건 이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이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어주는 이 순간,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저 왔어요. 어서 와. 민우야, 뭐 먹을래? 떡볶이요. 사장님,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굶주린 소년에게 처음 떡볶이를 내줬을 때처럼, 그때도 지금도 저는 똑같았습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를 건네는 평범한 분식집 주인. 하지만 민우는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웅이라고. 밤 10시 가게 문을 닫고 저는 간판불을 끄려다 멈칫했습니다. 순옥인의 분식 반짝이는 간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이 간판과 함께한 40년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살린 아이들이 지금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재벌 회장이 됐고 준혁은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선행은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우리는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내일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국물을 끓이고 떡을 썰고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 평범함이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영웅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골목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순옥인의 분식에서